안녕하세요. 26번부터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이고요. 정말로 반갑게도 지문이 이번엔 조금 짧죠? 그쵸? 하지만 그렇게 만만히 볼 지문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문제를 또 쉽게 구성했어요. 이런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렸으면 뭐 끝도 없이 나갔을 텐데 문제를 쉽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문도 짧고 문제도 쉬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26번 지문 볼게요. 동물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그것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반향정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반향정위라는 다소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일단 뜻은 어차피 풀어주니까. 반향정위. 자, 반향정위가 뭐냐면은요. 동물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자, 동물이 소리를 어디서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반사음. 어쨌거나 우리 그냥 반사음이라고 써봅시다. 반사음. 자, 요것을 반향정위라고 한다. 반향정위를 하는 대표적인 육상동물로는 박쥐를 꼽을 수 있다. 자, 박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박쥐를 꼽을 수 있다. 야간에 활동하는 박쥐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먹이를 손쉽게 포획하는 것을 보면 반향정위는 유용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반향정위 때문에 박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시각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대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먹이를 손쉽게 포획을 할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박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생존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쥐는 성대에서 주파수가 40에서 50kHz인 초음파를 만들어 입이나 코로 방사하는데 라고 했어요. 자, 박쥐가 이 주파수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지금 어디서 만든다라고 했냐면은 일단 성대에서 만든대요. 자, 성대에서 만들어서 주파수가 40에서 50kHz의 초음파를 만들어내서 어디로 뿜어내냐면은 입이나 코로. 얘가 입이나 코를 거쳐서 방사하게 된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반사음을 성대에서 만들어서 입과 코를 거쳐서 방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방사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먹이를 찾고 있을 때는 1초에 10번 정도의 간격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자, 먹이를 찾을 때는 1초에 10번. 그리고 먹이에 접근할 때는 보다 정밀한 정보 수집을 위해 1초에서 120에서 200번 정도의 빠른 템포로 초음파를 발생시켜 먹이와의 거리나 먹이의 방향과 크기 등을 탐지한다. 자, 이걸로 알아내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방향,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을 다 알아낼 수 있대요. 그렇죠? 박쥐는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얼굴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게 발달한 귀를 갖고 있다. 자, 반사음. 결국에 이 반사음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과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겠죠. 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요. 그리고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가 2.5에서 3.5회로 1.75회인 인간보다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귀의 크기. 자, 이거에 영향을 준 게 귀의 크기와 또 뭐였어요?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 횟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초음파까지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쥐는 먹이의 위치나 이동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박쥐가 이 반사음을 성대에서부터 만들어내서 입과 코를 통해서 방사를 한다. 그쵸? 그래서 먹이의 방향,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거리를 다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박쥐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나오네요. 도플러. 자,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지요. 도플러 효과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 중 하나 이상이 운동하고 있을 때 관측되는 파장의 길이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파원하고 파장의 길이의 변화가 나타난대요. 예를 들어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는 사이렌 소리의 파장이 짧아져서 음이 높게 들리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파장이 짧아지면
파장이 짧아지면 음이 높게 들린대요. 높게 들리고 멀어져 갈 때는 이게 지금 가까워져 올 때죠. 다가올 때. 가까워져 올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멀어져 갈 때는 자, 멀어져 갈 때는 소리의 파장이 아까 짧아졌지만 이번에는 길어져서 음이 낮게 들린다. 들리는데 이는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 자, 이러한 것이 다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수시로 바뀌는 반사음의 변화를 파악하여 먹이의 위치와 이동사항을 포착한다. 만일 돌아오는 반사음의 높이가 자, 지금 낮아졌다면 먹이는 박쥐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낮아졌다면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 박쥐는 주로 곤충을 먹고 산다. 그런데 어떤 곤충은 박쥐가 내는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박쥐의 접근을 눈치챌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쥐의 주요 먹잇감인 나방은 초음파의 강약에 따라 박쥐와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자, 나방 입장에서는 또 초음파에 얘가 지금 발생시키는 이런 초음파들을 강약에 따라서 자신들의 자신을 잡아먹을 놈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대요. 왼쪽과 오른쪽 귀에 들리는 초음파의 강약 차이에 따라 박쥐가 다가오는 좌우 수평 방향을 알 수 있다. 박쥐가 다가오는 방향의 반대쪽 귀는 자신의 몸이 초음파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다가온 쪽의 귀보다 초음파가 약하게 들린다. 자,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이쪽에서부터 초음파가 오고 있으면 이쪽에서 오는 반대 방향 귀, 이쪽 귀는 내 몸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 이쪽에선 감지할 수가 없다. 지금 요 얘기죠. 약하게 들린다. 또한 초음파의 강약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에 따라 박쥐가 다가오는 상하 수직 방향도 알 수 있다. 자, 반복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얘네가 오는 수직 방향까지도 알 수 있대요. 나방의 귀는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개를 내리면 귀가 날개에 덮여서 초음파를 잘 듣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박쥐가 위쪽에 있을 때는 날개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소리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초음파를 듣게 된다. 반대로 박쥐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귀도 박쥐도 날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개의 퍼덕임과 상관없이 초음파가 거의 일정한 음량으로 들린다. 자,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박쥐를 그리고 나방은 못 그리겠으니까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날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날개는 아니에요. 날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나방의 상태에서 귀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박쥐가 여기서 오게 되면 이 날개의 파닥거림과 상관없이 어차피 이건 다 들리겠죠. 하지만 박쥐가 여기서부터 오고 있을 때는 이 날개를 딱 이렇게 닫아놔 버리면 얘는 안 들리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열어줘야지 그나마 들리겠죠. 그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네. 따라서 박쥐가 위쪽에 있을 때, 그리고 아래쪽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고요. 박쥐가 내는 초음파의 반사음은 움직이는 나방의 날개 각도나 퍼덕이는 속도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다양하게 변한다. 때문에 나방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급회전이나 급강하 또는 몸의 움직임을 멈추고 마치 죽은 듯이 그대로 자유낙하하는 행동을 취해 박쥐에게 전달되는 초음파 정보를 교란시킨다. 자, 이 지금 이 나방이었잖아요. 이 나방의 입장에서는 이 날개를 퍼덕거린다든지 아니면 얘가 상하 좌우를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오고 있던, 어디서부터 오고 있던 박쥐를 교란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나방의 생존 전략이죠. 만일 박쥐가 수시로 바뀌는 나방의 동선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면 먹이를 놓치고 만다. 박쥐와 나방은 초음파를 둘러싸고 쫓고서 쫓기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박쥐와 나방이 초음파를 놓고 벌이는 사투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네요. 자, 26번 한번 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박쥐는 입이나 코에서 초음파를 만들어낸다. 박쥐는 성대에서 초음파를 만들어내서 입과 코를 통해 방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반향정위는 대부분의 육상동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박쥐에게서 나타난다 라 그랬으니 그쵸? 박쥐에게서 갖고 있고 우리 고문장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반향정이라고 한다. 반향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육상동물로는 이라고 했으니까
박쥐 말고도 다른 육상동물들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은 맞네요. 3번 달팽이 간의 감긴 횟수는 초음파의 지각 능력과 관련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초음파는요,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청각의 문제였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의 귀의 크기는 얼굴의 몇 배가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달팽이 간의 감긴 횟수가 인간보다도 많기 때문에 더 넓게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는 3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잠시 2번 같은 경우는 네,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3번에 달팽이 간의 감긴 횟수. 여기서 아까 몇 점 몇 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줬었죠. 인간의 것보다 더 많이 감겨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가 더 청각이 더 발달하는, 그래서 그 초음파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서 귀의 크기와 함께 설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27번 보세요. 보기는 박쥐가 나방을 포획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골라보래요. 자, A, B, C를 보니까요. 지금 박쥐가 있어요. A에 지금 박쥐가 먹이를 탐색하고 있어요. 그 다음 B에 보니까 나방의 오른쪽으로 접근을 한대요. 지금 그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아까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내 몸 때문에 이쪽 귀에서는 잘 안 들린다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쪽에서 오고 있으면 이쪽 귀에서만 잘 들리는 거니까. 자, 오른쪽으로 접근을 한대요. 나방의 오른쪽으로. 그래서 C에서 보니까 이제 포획 직전까지 갔어요. 1번. 박쥐는 A보다는 B에서 더 빠른 템포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며 나방에 접근을 할 것이다. 자, 먹이를 탐색할 때와 이제 목적으로 접근을 할 때. 아까 이것도 수치로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1초에 몇 번 정도라고 했나요? 1초에서 발생시키는 게 10번 정도의 간격으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딱 알아차리고 이제 쫓아가게 되면은 120에서 200번 정도를 발생을 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A에서 C로 이동했을 때 박쥐가 들은 반사음의 높이는 높아지겠군. 자, 높아진다라는 건 더 가까이 있다는 소리,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죠. A에서 B로 갈수록 지금 나방은 C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고 있겠군이라는 말은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나방이 귀에 들리는 초음파의 강도는 박쥐가 A에 있을 때보다 B에 있을 때 더 가까웠으니까 당연히 더 크겠죠. 그 다음에 4번 C에서 나방은 일정한 음량의 초음파를 듣고 C에서 나방은 듣고 박쥐가 위쪽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군이라 그랬어요. 지금 나방의 위치와 박쥐의 위치를 보면 박쥐가 지금 위에 있거든요. 근데 C에서의 나방은 일정한 음량의 초음파를 듣는다 그랬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접근을, 지금 나방의 입장에서 나방의 오른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나방의 어느 쪽 귀에선 잘 들을 수가 없죠? 지금 나방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는데 이 나방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쪽에서부터 왔어요. 오른쪽에서 왔으면 이쪽이 지금 오른쪽, 이쪽이 왼쪽 이러면 왼쪽 귀는 잘 들어요? 못 들어요? 그쵸? 얘는 지금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접근을 했는데 위쪽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잘못됐죠. 그쵸? 방향을 얘네가 감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7번에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A가 뭐였냐면은 박쥐가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는지 이 도플러 효과라는 얘기를 지금 A로 묶어놨거든요. 관측자와 파원이 정지해 있다가 파원이 관측자 쪽으로 다가갔다면, 자,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지금 거리가 가까워진다. 다가갔다면 이쪽이에요. 그러면 더 짧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답이 2번이 되겠죠. 짧아졌다. 길이를 얘기한 건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이 2번. 4번은요. 반복적으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그럼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교란시킨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28번에는 2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사전적 의미가 나왔네요. 이런 건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1번 방사한다. 무언가를 이렇게 내뿜는다. 이런 게 되겠죠. 왜? 성대에서 만들어낸 반사음을 입과 코를 통해서 방사한다. 뿜어낸다 라고 한 거죠. 뿜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사방으로 내뻗침.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뭐예요? 탐지한다. 자, 이런 것도 역시 사전적 의미를 묻든 아니면 문장 행간의 의미를 묻든 그 문장 하나 정도는 같이 봐주셔야 돼요.
탐지한다 보시면 거리나 먹이의 방향과 크기 등을 탐지한다, 뭐 알아낸다 이 정도가 되겠죠. 사물을 더듬어 찾아 알아냄 이렇게 하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포착한다. 자, 먹이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포착한다.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 딱 두고서 그 자리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의 의미가 빠져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사전적으로는 맞는 정의고요. 지금 이 사전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다고 시험 대비를 하면서 모두 다 사전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방향성의 의미가 빠졌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휘를 추리를 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0번부터의 비문학 지문 한번 볼까요? 자, 30번의 또 비문학 지문은 이번 또 예술 지문이 나왔어요. 예술 지문이 나왔고, 이거 역시 그렇게 지문이 길지는 않네요.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초기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음악 양식은 성가이다. 자, 우리 이거 한 문장 가지고 일단 비문학에서 할 수 있는 머릿속으로 굴리는 것들, 우리 머릿속으로 굴려야 되지만 지금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 줄을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음악 양식은 성가이다. 이러면은 성가.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비문학에서는요,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도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 글의 뭐 제목으로 어쩐 것은 이런 것을 묻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우리가 그냥 모르는 상태로 주르륵 읽어내려 가는 것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하면서 가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짚어나가야 하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문장만 읽고서 그 다음 것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초기 서양 음악사가 아니라 중기 서양 음악사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은 후기 서양 음악사를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시대적인 구별을 할 수 있겠구나. 그쵸? 통시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또 초기의 서양 음악사에서 이랬으면 초기의 동양 음악사에서는 어땠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간적인 분류 작업을 거칠 수도 있겠죠. 자, 시대적인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공간적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시대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그런 것을 통시적이라고 하죠. 통시적으로 고찰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의 서양, 초기의 동양, 공간적으로만 한다면 어차피 초기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공시적인 고찰이 되겠죠. 그쵸? 통시적, 공시적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그래서 서양이냐 동양이라도 둘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초기 서양 음악사가 그랬으면 미술사는 이렇겠구나. 그쵸? 다른 분야를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초기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성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성가인데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떠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일단 요 한 문장이지만 요거 가지고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 4가지의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보고 이거를 혼자 한 문장만 딱 읽고 이렇게 가만히 멍하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시간은 없고요. 그냥 머리에서 버떡버떡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 정도 우리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성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레고리오 성가로, 자, 그레고리오 성가, 이런 거 왜 옛날에 중학교 때 막 음악 시간 이런 거 외웠던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쵸?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이 초기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이 성가는 특히 뭐냐면 그레고리오 성가. 성가로 초기에는 성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단선율 음악이었다. 자, 이거 한 줄 써놓은 거 그냥 이제 무시하고요. 계속 나가 볼게요. 자, 초기에는 어땠냐면요. 단선율이었대요. 자, 단선율 음악이었다.
자, 성부가 하나만으로 되어 있대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식상하게 느껴졌던 단선율 음악이 자, 이거는 어떠냐면요. 변화가 없대요. 변화가 없어서 식상하게 느껴진대. 이랬던 이 단선율 음악이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복선율로 바뀌는 혁명적 사건이 자, 이 단선율이었던 것이 복선율로 바뀐대요. 자, 복선율로 바뀌는 이러한 혁명적인 사건이 9세기 중엽에 발생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언제냐면 자, 9세기 중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대입법의 시초가 되었다. 자, 이렇게 바뀌는 요때 것이 대입법의 시초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럼 이 대입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단선율보다는 복선율과 관계되는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대입법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율이 자, 아까는 단선율이었지만 이제는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노래되어도 소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입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현되었을까? 자,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위법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에서 초기부터 해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입법이 적용된 최초의 형태는 9세기 중엽에 발생한 평행 오르가눔이다. 에다가 네모칸 쳐보세요. 자, 이 대입법에서 중요한 형태는 첫 번째,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일단 9세기 중엽 여기가 19세기가 됐죠? 9세기죠. 자, 9세기 중엽에 발생을 한 평행 오르가눔이다 라고 했어요. 평행 오르가눔. 이게 9세기 중엽에 발생했대요. 동일한 선율이 완전 오도라는 음정의 간격을 두고 두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불리면 두 선율은 협화음을 이루게 되어 서로 어울리는 음이 된다. 자, 여기서는 완전 오도의 간격을 둬야 된대요. 자,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다고 하니까 우린 이대로 받아들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불리면 협화음을 이루게 해서 서로 어울리는 음이 되는데 이때 성가의 중심이 되는 주 선율인 기존 선율은 상성부에 놓이고 자, 뭐 또 기존 선율 뭐 이렇게 나누네요. 기존 선율은 상성부에 놓인대요. 자, 상성부에 놓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하는 부선율인 대위선율은 완전 5도 아래 아까 전에 완전 5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 그랬으니까 5도 아래 기존 선율의 하성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평행 오르가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율이 특정 음정 관계를 평행으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도록 한 것이 최초의 대입법이며 이 평행 선율이 바로 평행 오르가눔이다. 자, 여러 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평행 선율의 탄생은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자, 요것이 지금 가져온 의의는 뭐냐면은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아까 썼었나 봐요. 그쵸?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대입법이 점차 발달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발달된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쵸? 11세기에는 자, 우리 9세기 중엽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11세기. 자, 11세기에는 자유 오르가눔이 등장했다. 자유 오르가눔이 등장을 했대요. 자유 오르가눔은 평행 오르가눔과 달리 기존 선율은 하성부에 자, 아까 여기 기존 선율하고 대위 선율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존 선율은 자, 하성부에 그리고 대위 선율은 상성부에 놓인다. 그리고 대위 선율은 기존 선율이 움직이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아까는 완전 5도를 지키면서 했지만 이번에는 자유롭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유롭게 움직인대요. 자유오르가눔은 대위선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되 기존 선율과의 음정 관계가 협함을 유지하는 대위법이 적용되었다. 당시에는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의 음정이 협화음이었고 이 두 선율 사이의 음정이 협화하면 이 두 선율은 어울리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자, 그럼 아까는 5도, 완전 5도였지만 이번에는 뭐 몇 도? 1도, 4도, 5도, 8도 오면은 됐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12세기에는 화려한 오르가눔이 탄생했다. 자, 요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12세기에는 자, 9세기 중엽, 11세기, 12세기로 가네요. 12세기에는 화려한 오르가눔이 탄생했대요. 화려한. 화려한 오르가눔이 탄생을 했대요. 이전까지 오르가눔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 역시 하나의 음만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기존 선율 하나, 대위 선율 하나, 기존 선율 하나, 대위 선율 하나 이렇게 나갔었어요. 화려한 오르가눔의 경우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은 군이 사용됐다. 군자가 사용된 걸로 보니까 그럼 대위 선율은 여러 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말하자면 기존 선율과 대위 선율의 비율이 1대1이 아니라 1대4가 된 것으로 이전 시대의 오르가눔보다 대위 선율이 더 화려해진 것이다. 그래서 화려한 오르가눔인가 봐요. 화려한. 이러한 특징은 기존 선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 기존 선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대요. 기존 선율의 각 음이 대위 선율에서 사용되는 음의 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기다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어떠한 변화냐면요. 이 변화가 소리를 길게 내야 된대요. 소리를 길게 내면서 기다리게 된대요. 즉 대위 선율에 3개의 음이 사용될 때에는 3박자를 4개의 음이 사용될 때에는 4박자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대위 선율이 기존 선율에 의존했던 이전의 오르가눔과는 달리 그럼 요 앞에까지는 대위 선율이 기존 선율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이제 이거와는 달리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에 따라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부터 나타내는 거 이렇게 되는 게 기존에는 대위 선율이 기존 선율에게 의존을 했지만 이제는 기존 선율이 자, 이번에는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에 따라 변형한대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려한 오르가눔에서는 기존 선율보다 대위 선율이 성가에 미적 감흥을 주는 중심 요소로 인식이 된대요. 이게 더 중심 선율로 인식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A였고요. 12세기 말에 이르러 화려한 오르가눔은 또 다른 형태의 오르가눔을 이어졌고 이와 함께 대위법 또한 한 장 넘겨볼게요. 대위법 또한 점점 고도로 발달하게 된다. 대위법은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단성음악을 다성음악으로 발달시킨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 이 대위법이라는 것은 단선을 그 다음에 얘는 복선 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성음악으로 발달시킨 거에 얘가 한 획을 그었대요. 다성음악을 다성으로 바꾼 것에 획을 그은 것이 대위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변한 것은 첫 번째 거에서 변했네요. 그래서 19세기 중엽 이전이 나오고요. 19세기 중엽이 나오고 11세기가 나오고 12세기가 나오고 이 세기가 변화함에 따라 이 성가라는 것이 단선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얘는 통시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위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 그랬어요. 1번 오르가눔의 탄생 배경. 자, 탄생 배경은 어떻게 보실 수 있어요? 대위법. 그치? 단선율에서부터 복선율로 바뀌면서 이게 바로 대위법의 시초였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2번 오르가눔의 전수 방법. 이것을 어떻게 전수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어떠한지, 요게 어떠한지, 이것이 어떠한지의 얘기만 나왔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오르가눔의 발달 과정 해서 이 발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달해가는 과정을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화음 구성, 기존 선율, 그 다음에 대위 선율 이런 얘기했고요. 배치 방식도 여기선 기존 선율을 상성부에, 대위 선율을 하성부에, 여기는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31번 볼까요? 자, 이 악보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1, 2, 3으로 가는 거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에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지금 섞여 있어요. 2번은 간격이 일정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밑에는 한 개만 있고 위에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도 우리 보고 뭔 얘기를 하는지는 선택지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자, 2번부터 볼게요. 1번은 답이니까 2번. 자, 두 번째에서 C와 D가 완전 5도의 음정 간격을 두고 진행되는 복선율이다. 자, 이게 완전 5도인지 4도인지 3도인지 여러분들 그거에 중요할 게 아니라 1, 2, 3 그림 중에서 완전하게 간격이 똑같은 등 위의 간격을 이루고 있는 거는 두 번째 그림밖에 없죠. 그리고 등 위의 간격을 얘기한 거는 완전 5도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 얘기가 맞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도의 음정 간격을 두고 진행되는 복선율이다. 자, 이 복선율 얘기 요 뒤에서부터 했던 거니까 맞겠고요. 3번, 세 번째에서는 F는 이의 음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변주해야 한다. 자, 이거는 바로 아실 거예요. 어차피 길게 내야 되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3번의 그림은 1, 2, 3 중에 어느 걸까요? 이게 되겠죠. 그쵸? 3번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1에서 B는 A를 기준으로 협화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자, 1에서 B에서 밑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A,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럼 지금 우리 이게 지금 3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게 2번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요게 2번이고 요게 지금 1번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뭐를 기준으로 B는 A를 기준으로 한대요. B는 A를 기준으로 A가 기준 요거예요. 요게 A예요. 이건 그럼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앞뒤의 말을 잠깐만요. B는 A를 기준으로 협화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진행이 된다. 그쵸? 바뀌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32번에 A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화려한 오르가눔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적절한 거 1번 보시면 주선율이 기존 선율에서 대위 선율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겠군 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 일부러 색깔 분필로 썼는데 기존에는 이 위에까지는 여기서 요렇게까지는 기존 선율이 메인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대위 선율 여기다 별표 해놨죠? 요거에 따라 변형이 되면서 이게 메인으로 간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32번에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 계속 어휘 문제가 하나씩 들어가고 있죠? 요런 것은 또 이제 사전적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문맥상 맞는 문장 행간의 의미를 느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두 다의 의미가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 그랬는데 기억이 어디 있어요? 기억에서 보시면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문장, 앞에 몇 단어와 뒤에는 몇 단어를 같이 한번 보세요. 음정의 간격을 두고 자, 완전 5도라는 음정의 간격을 두고 두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불리면 자, 음정의 간격을 유지하고 라는 말로 우리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그 단어에 어울리는 것을 찾으면 답이에요. 좀 유지하고 라고 바꿔봤을 때 1번 그는 일이 많아서 비서를 유지했다. 이거는 아니죠. 비서를 두었다. 비서를 고용했다. 라고 바꿔야 되겠죠? 틀렸고요. 내 동생은 바둑보다 장기를 잘 유지한다. 아니고요. 교수님은 사관학교 출신을 사위로 유지했다. 아니고요. 나는 마음에 유지했던 그녀. 나는 그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걸었다. 답은 5번이 가장 자연스럽죠? 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는요. 다른 단어로 바꿔서 풀어보는 훈련을 하시면 가장 정답에 근접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비문학 2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도 두 지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